안녕하세요. 실내 공기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게 될 환경강사 하정화라고 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업의 순서를 설명드릴게요. 첫째로 우리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인지, 또 실내 환경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둘째로는 실내 공기 오염물질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대표적인 오염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미세먼지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고요. 셋째로는 실내 공기를 깨끗이 해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마무리를 할 예정이에요. 우리가 사는 곳과 실내 환경. 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죠? 아주 큰 의미에서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지구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계의 행성 중에 하나예요. 그 얘기는 태양의 영향권에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그 중에서도 지구 안에서 한국, 또 서울, 여러분들 서초구에 살고 있잖아요. 이런 구분들은 그냥 우리가 편리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구분이지 결국엔 지구 전체에 공기, 물, 토양 등 지구의 자연환경 영향권에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네, 이제부터 실내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환경이라는 것은 자연환경, 생활환경 모두 다 통틀어서 하는 얘기예요. 특히 실내 환경은 실내 공간에서의 환경이란 뜻이고요. 그런데 대다수의 현대인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실내에서 생활하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시는 대부분의 공기도 실내 공기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영향을 절대적으로 미치는 건 실내 공기다. 네, 실내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특히 다중이용시설. 우리 친구들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게 뭔지 알죠? 불특정 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시설들이요. 거기에 공기질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사람이 많으니까 세균은 급속도로 번식하겠죠. 그런 걸로 인해서 비염, 천식, 이런 호흡기 질환이 생기고 아토피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아주 관리와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대부분은 외부의 공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실내 공기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세계보건기구 어떤 보고서에서 보면요. 공기 오염 관련 사망자 700만 명을 조사해 보니까 그중 61%, 대략 430만 명이 실내 공기 오염으로 인해서 심장병, 뇌졸중, 폐질환을 앓았다고 그래요. 이런 걸 보면 이런 보고서에서 보이듯이 외부 오염보다 실내 오염이 더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실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실내 활동 시간이 증가한다고 그랬죠? 대부분 우리 실내에서 살아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집을 나서서 나중에 집에 돌아와 잠들 때까지 보면 활동하는 곳들이 대부분 실내예요.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정보를 얻죠. 그렇다 보니까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요. 생활 수준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건물이 밀폐화되고 있어요. 그거는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단열재가 발달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차단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고립된다는 거죠, 외부에. 또 한 가지로 왜 중요하냐면 이런 오염된 공기로 인해서 전에 잘 보이지 않던 각종 질환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실내 공기가 오염되면 이제 어떤 건강의 신호, 우리가 사인을 주는 거예요, 몸에서는. 한번 알아볼게요. 오염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포름알데하이드, 이런 물질들에 노출되면 눈하고 목이 따가운 거예요. 두통, 머리 아프죠? 피로감,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또 진먼지 진드기, 곰팡이, 미세먼지, 또 유해한 화학물질들에 노출이 되면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다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주로 호흡기나 신경계 계통 질환이잖아요. 네.
오염원을 한번 알아볼게요. 실내 공기질 오염의 원인으로는 자연 환경 자체가 오염돼서 그 오염된 대기가 실내로 유입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실내 자체의 오염이에요. 실제로 대부분 사람들이 집 안이나 교실, 차 안에서 생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내 오염이 더 큰 영향을 주고 그 중에서도 공기 오염이 가장 심각해요. 실내 환경을 구성하는 요인으로는 뭐 공기, 물, 또 생활쓰레기 제대로 처리 안 하면 굉장히 세균 번식이 왕성하죠. 소음, 진동, 조명도 그래요. 조명 밤에 자고 있는데 네온 사인이 번쩍번쩍하면 굉장히 힘들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공기라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실내 오염 물질이 폐로 전달될 확률이 실외 오염 물질보다 무려 1000배나 높다고 그래요. 대부분 실내에 있는 생활 사무용품, 건축자재 등의 화학물질에서 오염물질이 나오고 있고 그 오염물질이 실내에 머물고 실외로 바깥으로 배출되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될 거예요. 실내 공기 오염물질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대표적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 다음에 미세먼지, 이게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우리 생활하는 공간이에요. 주방, 거실, 방, 욕실, 대표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화학물질을 이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늘 쓰는 가방, 우리 친구들 늘 사용하죠. 옷, 안경, 신발, 이 모든 것들 다 화학물질로 되어 있어요. 또 컴퓨터, 의자, 책상, 텔레비전, 그 외에도 화장품, 욕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샴푸, 세제, 또 표백제, 탈취제 모두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지나 가스 형태의 화학물질은 주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들이마시죠. 호흡을 통해서 들이마시게 되면 기관지나 폐에 딱 달라붙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호흡 기체니까 눈이나 목이 따갑고 현기증, 두통, 뭐 등등 천식 등등 호흡기 질환이 나타나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화학물질이 배출되지 않고 우리 몸에 계속 쌓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세 시대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굉장히 100세까지면 오랫동안 살 거 아니에요. 그 오랜 기간이 조금씩이지만 계속 쌓여간다는 거예요. 특히 집이나 학교를 새로 지었을 때 있죠. 너무 새 집, 새 학교라 너무 좋다 하지만 사실은 막 건축자재 이런 거를 새롭게 단장한 것이기 때문에 화학물질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같은 거 우리 친구들 많이 고생하죠. 그 피부염 때문에. 근데 이런 거를 바로 새집 증후군, 새학교 증후군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환경 호르몬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이 환경 호르몬이 뭔지 잠깐 설명할게요. 우리 집안의 건축자재나 가구 같은 생활용품에서 많이 나오는 화학물질인데 이게 사람의 면역 체계를 교란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호르몬이냐? 우리 인체 스스로 발생되는 게 인체 호르몬이잖아요. 근데 마치 호르몬처럼 자연스럽게 작용한다고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라는 이름도 붙였어요. 근데 이런 환경 호르몬이 유발되는 물질이 뭐냐면 우리는 보기 좀 힘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농약류, 또 중금속류예요. 근데 요즘 기사에 보면 학용품에 중금속류가 많이 검출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조심해야겠죠. 이런 환경 호르몬이 몸속에 들어오면 이도 역시 아토피 피부염이라든가 피로, 불면증, 심지어는 암에 걸리기도 한다고 그래요. 계속 축적이 되면요. 지금 이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요.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그래프들 수치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실내 공기질을 오염시키는 물질은 미세먼지, 포름알데하이드, 일산화탄소, 부유세균, 이산화질소 등이 있어요. 여기서 부유세균이 뭐냐면 잠깐 설명할게요. 우리 떠다니는 세균을 말하는데 병원성 세균이라든가 일반 세균 이런 것들을 통칭 다 아우러서 부유세균이라고 얘기해요.
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오염도를 살펴보면요. 총 부유세균은 어린이집,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아주 중요한 곳들이잖아요. 그런 데서 적용되는데 특히 활동량이 많고 실내 취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이 의외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말이 조금 어려워요. 휘발성이라는 거는 휘발, 액체 상태에 있던 것이 기체로 변하면서 공기 중에 이렇게 날아간다는 휘발이에요. 네, 휘발성이라는 얘기고, 유기화합물이라는 것은 탄소랑 결합한 어떤 물질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죠? 네, 지금부터 설명을 시작할게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대기 중에 휘발되어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 화합물로 1급 발암물질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좀 어려운 말들이지만 벤젠,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자일렌, 에틸렌, 스틸렌, 아세트알데히드 뭐 이런 어려운 말들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 물질들은 저농도에서, 낮은 농도에서는 특유의 악취를 내뿜고 피부 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서 신체에 들어와서 신경계 장애를 일으킨다고 그래요. 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체내에 흡수되면 천식 환자나 화학물질에 민감한 사람들 있죠. 막 두드레기가 난다던가 호흡이 곤란해진다던가 이런 알레르기 증상이 악화되기도 해요. 그 중에서 생활 속에서 많이 마주치는 톨루엔, 이 톨루엔은 호흡기를 통해서 흡입되니까 눈, 피부, 목을 자극하고요. 고농도, 농도가 높게 노출될 경우에는 의식을 잃기도 한다고 그래요. 벤젠은 주로 우리 몸속 지방 조직에 축적되는데요. 급성 중독이면 호흡곤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만성 중독, 서서히라도 오랫동안 중독이 되면 혈액장애, 간장장애, 심할 때는 백혈병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실내 공기 오염물질 어떤 게 있나 좀 알아볼까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페인트, 접착제 등 건축자재, 그리고 가구, 화장품, 세정제, 살충제 등 우리 생활 전반에서 모두 발생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발생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지금부터 설명해 볼게요. 무엇보다도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배출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특히 가구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배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환경부에서는 인증 마크를 부착했어요. KS 마크나 KC 마크라는 인증 마크를 부착했으니 그걸 확인한 후에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훨씬 좋겠죠. 네, 두 번째로는 베이크 아웃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영어들 너무 잘하는데 베이크가 뭐예요? 빵을 굽는다 할 때 베이크죠. 이제 구워요. 아웃은 뭔가 이제 바깥으로 구워서 바깥으로 빼 아웃이에요. 인, 아웃. 그렇죠? 이 베이크 아웃이라는 것은 문이나 창문을 모두 닫고요. 실내 온기를 베이크 시켜요. 뜨겁게 35도 이상으로 난방을 하게 되면 그때 실내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겠죠. 그걸 한 6시간을 유지해요. 그런 다음에 창문을 또 활짝 열고 5시간을 환기시켜요. 이걸 몇 번 반복하면 돼요. 그리고 이 베이크아웃 방법을 사용한 후에는 적정 온도, 보통 적정 온도를 우리가 18도에서 20도라고 하고요. 습도는 60% 이하. 네, 이런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면 건강에 굉장히 좋겠죠. 세 번째 방법으로는 환기예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 환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내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배출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은 평상시에 2번 내지 3번 정도 5분에서 한 10분 정도씩 환기를 하는 게 건강에 좋다고 그래요. 특히 조리 과정에서 조리할 때는 선생님이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조리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창문을 연다던가 후드를 사용하는 거 꼭 잊지 말고 우리 어머니들한테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우리 친구들 좀 이해가 됐나요? 이제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말 그대로 미세먼지라 하면요. 미세한
먼지예요. 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막 흩날리다가 결국에는 이제 내려앉죠, 바닥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먼지예요. 우리가 그 입자 크기에 따라서 PM10, PM2.5, PM1 이렇게 구분도 하는데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선생님이 그림에 표현했잖아요. 이 굵은 밧줄 같은 게 머리카락이에요. 그 머리카락을 5등분 해놓은 거. 이게 바로 PM10인데 이 10 마이크로미터 이 정도는 우리가 거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미세먼지라 하고요. 더 놀라운 거는, 아니 더 놀랍다기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 머리카락을 또 20등분, 아까 미세먼지를 4등분한 거예요. 이 정도 크기가 초미세먼지예요.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는 2.5 마이크로미터의 초미세먼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작으니까 이거는 숨을 들이마실 때 그냥 그대로 코나 입으로 우리 몸으로 들어오죠. 몸속 깊숙이 침투해서 폐로 들어가고 폐포를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천식 같은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기도 해요. 게다가 미세먼지는 단순 먼지가 아니라 공장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이런 것들이 합쳐진 아주 오염물질 덩어리예요. 납,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까 휘발성 유기화합물처럼 1급 발암물질이라고 지정되어 있어요. 이런 미세먼지가 왜 생길까요? 참 속상한 일인데 요즘 중국에서도 많이 유입된다고 그래요. 한국 위에 바로 가까이 있으니까 중국이 워낙 발전소도 많이 짓고. 그러나 요즘 그 못지않게 국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도시 지역이 집중된 수도권은 경유차, 또 건설 기계 선박, 이런 사업장들, 이런 것 때문에 미세먼지가 발생되고요. 전국적으로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장이나 건설 기계, 선박 등에도 있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 해안가를 주변으로 발전소에서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굉장히 높게 발생한다고 그래요. 공기 중에 미세먼지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인공적인 오염에 의해서 배출돼요. 주로 화석 연료의 연소라는 건 이렇게 태우는 거죠. 태우면 연기 나고 그 안에 대부분 미세먼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산업 활동을 위해서도 발생되는 어떤 연기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도로나 공사장 이런 데서도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미세먼지 발생되는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을 이렇게 보면요. 자연적인 발생은 흙먼지랑 바닷물에서 생기는 소금, 식물 꽃가루 등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인위적인 발생원은 보일러나 발전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석탄, 석유 이런 화석연료죠. 그럴 때 생기는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건설 현장 등에서 막 발생되는 먼지, 공장 내 분말 등 형태의 원자재, 부자재, 취급 공정에서 생기는 가루, 소각장 연기 등등 너무 많은 곳에서 미세먼지는 발생되고 있어요. 1차 미세먼지, 2차 미세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1차는 1차로 발생된 물질에 다른 어떤 물질이 합쳐져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발생은 화석 연료가 연소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이 수증기, 암모니아 등등 여러 가지 것과 자동차 배기가스의 질소산화물이 오존 등과 결합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2차 발생이 전체 미세먼지 발생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사실 2차 미세먼지가 훨씬 더 오염이 심각하다고 해요. 그 밖에도 가정에서도 발생되는 경우가 있죠. 어머니들이 요리하실 때 가스레인지 켜고 전기 그릴 사용하시고 오븐 사용하고 그러실 거예요. 그때도 굉장히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조리하는 방법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굽거나 튀기는 것보다는 삶는 방법이 좋다 이렇게 많이 권하고 있어요. 신체 부위별로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림에서 보면 우리 친구들이 보이나요? 미세먼지는 각종 질환을 유발하고 특히 초미세먼지는
크기가 2점 마이크로미터라고 그랬죠? 굉장히 작아서 폐까지 바로 들어가요. 미세먼지의 크기가 중요한 이유는 그 입자 자체가 독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매우 작기 때문에 폐로 들어가서 장이나 혈관까지도 막을 수 있는 게 문제예요. 미세먼지는 어떻게 보면 이 그림에서 보듯이 입자가 초미세먼지에 비해서는 크죠. 그래서 눈이나 코, 이런 목, 이런 것을 자극하니 어떻게 보면 눈물, 콧물, 가래 이런 걸로 외부로 배출할 수 있어요. 안타깝게 초미세먼지는 너무 작으니까 폐로까지 그대로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혹시 너무 늦은 시간이라 그럴까? 뉴스가 끝나고 일기예보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아니면 스마트폰으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예전에는 보통 온도, 강수량, 뭐 바람이 어느 정도 부는지 아니면 자외선 지수 이 정도를 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미세먼지에 대한 얘기가 꼭 빠지지 않죠. 그래서 이런 예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러다 보면 기준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의 나쁜 기준을 50일 이상이면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예보 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36 이상이면 굉장히 나쁘다.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이 나쁜 밀수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이런 환경 기준 강화가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감축 효과에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예상해서 장기적으로는 점점 기준을 더 강화할 거라고 그래요. 특히나 최근에 나온 기준에는 병원이나 어린이집 굉장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우리 또 취약한 지역이고요. 이런 곳에서는 그 기준을 절대 36 이하에 머물러야지 그 이상 넘어서면 안 된다고 그래요. 실제 측정해 봤어요. 그림에서 보면은 고기를 굽고 있죠. 저 미세먼지 측정기인데 맨 밑에 수치를 보면 되는데 처음에 이제 프라이팬에 올려놨어요. 사실은 가스를 켜기만 해도 조금 수치는 올라가요. 가스 자체에서 연소되면서 미세먼지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0으로 나오다가요. 그 다음에 934,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2202, 그 다음에 9775래요. 시간이 지날수록 연기가 많이 발생되고 그럴수록 미세먼지는 많이 발생된다. 알 수 있죠. 다음 사진은 생선은 좀 다른가 하고 구워봤어요.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79였다가 그 다음에 361, 591, 더 시간이 지나니까 4238이래요. 점점 수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미세먼지가 점점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측정한 결과는 굉장히 재밌어요. 아주 중요하기도 하고요. 지하철 지하 3층, 지하 2층, 1층, 지상 이렇게 네 군데를 측정해 본 거예요. 측정해서 비교해 봤어요. 환기가 되지 않는 지하 3층의 농도가 가장 높고 지상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농도가 낮아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얘기는 뭘까요? 결국 환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엘리베이터처럼 밀폐되거나 환기가 안 되는 곳이 오히려 공기가 안 좋다는 바깥 공기보다도 더 실제로는 안 좋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이 미세먼지를 좀 피해야죠. 피해서 건강하게 생활해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가급적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기예보를 보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요 이런 때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아요. 외출을 자제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오늘 학원도 안 가고 뭐 어디 가는 것도 안 하고 이런다는데 그런 외출은 해야죠. 우리가 가서 갑자기 막 운동장에서 뛴다든가 그럴 일이 있는 건 조금 자제하는 게 좋지 않나 이 정도고요. 또 외출 시에 보건용 마스크는 꼭 착용하세요. 네, 없앨 수 없으면 막는 게 최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외출할 때 돌아오셔서는 꼭 손을 씻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 물이나 과일, 이런 야채 이런 걸 충분히 섭취하세요. 아까 그림에서 설명드리면서 선생님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콧물, 눈물, 가래 이런 것들은 배출할 수 있어요. 미세먼지가 들어왔어도 그걸 통해서 배출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의 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공기가 안 좋다, 이때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콜라나 뭐 다른 음료가 아니라 순수한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너무나 중요한 환기예요. 아까 뭐 메이크아웃 설명하면서도 얘기했지만 환기는 늘 습관처럼 매일 하루에 2번 이상 환기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실내 물 청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닦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전기 청소기로 빨아들이는 것보단 닦아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대기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들은 조금 줄이는 게 좋겠어요. 예를 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돼요. 엄마 자가용, 아빠 자가용, 옆집 자가용 이런 거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겠고요. 손 씻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우리 친구들은 뭐 너무나 잘 알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꼼꼼히 구석구석 씻고 흐르는 물에 씻는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외과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굉장히 열심히 닦으시잖아요. 절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용납 안 하시는 거예요. 마스크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어요. 면 마스크나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는 비말 차단은 가능해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말 차단용 마스크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미세먼지에 대한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선 보건용 마스크나 방진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해요. 네. 그런데 마스크를 보면은 KF 80, 94, 99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KF라는 건 코리안 필터의 앞에 코리안의 K, 필터의 F를 해서 식약처에서 인증했다는 의미고요. 뒤에 숫자들은 얼마나 미세먼지를 차단하느냐를 표시해 놓은 숫자예요. 80보다는 94가, 94보다는 99가 훨씬 차단율이 높죠. 100%라는 건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식약처에서는 무엇을 가장 권장할까요? 99%요. 많이 차단하면 물론 좋죠. 근데 그렇게 많이 미세먼지를 차단하면 그만큼 공기도, 산소도 투과하는 양이 작다는 의미잖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활동할 때 굉장히 답답하고 착용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착용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적정선으로 착용하기를 권장하기 위해서 KF 80을 많이 권하고 있어요. 마스크를 착용할 때 마스크만 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착용하는 게 중요해요. 코까지, 코의 그 부분을 꼭 눌러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그런 얘기들 새로운 말이더라고요. 입스크니, 입만 가리는 거, 턱만 가리는 턱스크 이런 말들 있죠. 그거 아니라 우리가 호흡을 통하니까 대부분 코로 숨을 쉬죠. 그러니까 코까지, 입을 통해서는 비말을 차단하고 하니까 코까지 정확하게 착용을 하셔야 돼요. 실내 공기를 깨끗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하나하나씩 알아볼게요. 일단 공기청정기. 네,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요즘 우리 친구들 건강을 위해서도 꼭 공기청정기는 필수 가전제품으로 구입들을 하세요. 굉장히 비용이 비싸지만 건강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럼 이 공기청정기가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대요.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효과가 굉장히 한 10분 내에도 확 농도가 떨어져서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청정기의 필터 관리죠. 깨끗이 세척하고 필터를 잘 청결히 유지해야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너무 많이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환기. 하루에 2번, 30분 정도. 근데 어떤 친구들이 질문해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너무 높대요. 일기예보 봤더니. 그래서 바깥 활동도 제대로 못해요. 그럴 때도 환기해요? 환기해요. 짧은 시간 1, 2분이라도 자주 이렇게 짧은 시간을 자주 이렇게라도 환기해야지. 아까 설명했죠. 엘리베이터 딱 막아놓고 있으면 그 안의 농도는 바깥에 아무리 높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환기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적정 실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실내 공기를 깨끗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적정 실내 온도라 하면 19도에서 23도.
습도라 하면은 40%에서 60% 계절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 숫자를 외우기는 참 힘들어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알면 되냐면요. 에어컨을 틀었는데 한여름에 난 추울 정도로 시원하다. 이러면 적정온도 아니에요. 겨울에 나는 너무너무 더워서 옷을 다 벗어야 돼. 이럴 정도로 난방한다면 이거 적정온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만 알고 하면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청소와 소독이에요. 우리 친구들 늘 우리 집은 깨끗해요. 그 다 어머니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건데 청소하는 방법으로는요. 전기 청소기로 빨아들이는 과정에서는 또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많아요. 물론 전기 청소기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물걸레질을 바닥에 물걸레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소독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특히 에어컨의 필터 관리라든가 우리가 늘 좀 소홀히 대하는 방충망, 창틀 이런 데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조리 시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 했죠. 그래서 조리법도 중요하고 이런 얘기도 했는데 우리 어머니들의 건강을 위해서 꼭 우리 친구들이 가서 전하세요. 꼭 조리하실 때는 레인지 후드 꼭 키세요. 창문 꼭 여세요. 네, 이 얘기 꼭 해줘야 우리 어머니들이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어머니한테 오늘 교육을 잘 받고 가서 꼭 전달해 드리세요. 후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후드는 강풍으로 틀라고 하세요. 약풍으로 하게 되면 사실 그 효과가 거의 없어요. 강풍으로 틀어서 완전히 빨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필터를 잘 교체하고 요즘은 필터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세척하는 용품도 많더라고요. 꼭 그 얘기를 전달해 드리면 아마 오늘 무슨 좋은 수업 받았구나 이렇게 아실 거예요. 그 다음으로 얘기한 건 화학 제품을 적절히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샴푸를 안 쓰고 비누를 쓴다? 아니면 뭐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 좀 힘들죠. 근데 문제는 한 번만 써도 될 거를 2번, 3번. 그러니까 과하게 사용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적절한 양을 사용하시는 거. 그리고 친환경 제품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건 고려해서 만든 제품이니까 그런 걸 좀 많이 사용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도 밀폐된 곳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들은 다 관리를 제대로 주기적으로 그런 체계가 있어서 관리를 하세요. 근데 오히려 개인 차량 같은 경우는 선생님도 그런데 외부 세차는 해요. 근데 내부 세차는 자꾸 게을리하고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있는 곳은 가장 가깝게 들이마시는 곳은 차 안의 공기를 들이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특히 송풍구, 바람 나오는 거, 에어컨이라든가 히터가 나오는 송풍구를 청결히 해주시는 게 좋고요. 요즘 그런 제품도 많아요. 차량용 공기청정기. 그런 제품을 사용하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는 다 설명을 했고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실내 공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나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여기 영상에 나오시는 분들은 과학자들이세요. 늘 연구하는 연구원분들인데 이 실내 공기의 중요성, 또 미세먼지, 특히 미세먼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영상이 있거든요. 이걸 한번 보면 오늘 선생님이 여태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거의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듯이 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저는 이제 한 명만 희생을 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이제 아빠가 거실에 있고 이제 다른 가족들은 다 작은 방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문을 잠그고 그 아빠가 희생을 해서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환기가 다 되고 다시 공청기 틀면 이제 가족들이 나오는 방식을 쓰거든요. 아버지는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라도 쓰고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또 희생하시는 아버지께 또 감사드립니다. 네. 하루에 뭐 2, 3회 정도는 최소한 환기를 하고 대신에 미세먼지가 안 좋은 날이라면은 환기에 뭐 시간을 무작정 늘려서 하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에 많은 환기량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공청기가 생각보다 먼지 농도를 엄청 빠른 속도로 줄여요. 30평 정도 거실에서 10분 만에 농도를 반 정도까지도 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계속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면 좋지 않은 건 맞는데요. 빨리 환기를 시키고 공청기를 최대한 강풍으로 틀어서 빨리 감소를 시키면 한 10분 정도 노출되는 수준이라면 저는 크게. 그래서 요리할 때는 항상 와이프는 공기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항상 창문을 열고 실제 요리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환기가 요리할 때 발생하는 이 먼지가 미세먼지 농도가 생각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필드 테스트라고 실제 가정집에 가서 연구원들이 삼겹살 구워서 측정도 하고 뭐 생선 구워서 측정도 하고 뭐 요리하면서 측정도 해보면 이제 삼겹살 같은 거 구울 때 실제로 정말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창문을 열고 후드를 켰을 때 가장 잘 저감이 되거든요. 이제 새 가구를 놨을 때는 요즘에 가구들이 규제를 많이 합니다. 포르말데히드가 많이 안 나오게 이제 마감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국에서 사실 좀 저렴한 가구를 샀을 때 저희가 실제 측정해 보니까 저희 규제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조그마한 애기들 가구들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새 가구를 샀을 때는 꼭 만약에 먼지가 높아서 환기를 못 시키면 뭐 작은 방에라도 놔두고 환기를 시켜서 유해한 가스들을 좀 빼는 작업들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방향제? 저희가 연말에 저희 이제 팀 행사를 해서 이 선물을 교환하는, 랜덤으로 교환하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요. 어떤 한 친구가 방향제를 가져왔는데 저희는 다 그쪽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누군가가 이거 보요씨를 가져왔네 이렇게 내가 그랬어요. 나 하나 생각나는데 그 제사 지낼 때 향 있잖아요. 그게 진짜 미세먼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것도 작은 입자를. 그 제사 지낼 때 향을 쓰시면 꼭 공기청기를 틀어서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불을 피우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요리도 그렇고 요리도 이제 가스를 연소시키는 거. 알러지 환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각 집에 보급을 하고 이제 일부는 보급을 하고 일부는 이제 공청기가 없는 상태에서 투약 횟수 같은 것들을 좀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공기청정기를 사용했을 때 이제 투약 횟수가 줄어드는 이제 결과를 얻어서 저희가 이걸 논문에도 발표를 하고 공기청정기가 정말로 알러지 환자에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연구들도 발표를 했었고요. 공청기를 고르실 때 가장 보셔야 되는 거는 CADR이라고 평수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햇필터의 등급을 나누는 거는 얘가 먼지가 100이 지나갈 때 얼마를 잡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H13은 100이 지나갈 때 99.97을 잡고 이제 E11은 100이 지나갈 때 95를 잡습니다. 근데 그렇게 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럼 H13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은 이제 필터가 촘촘하기 때문에 이제 공기들이 빨리 순환을 하지를 못해요. 사실은 공간의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빨리 순환시켜서 빨리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평가하는 방법이 이제 공청협회에서 말하는 이 CADR이거든요. 이 필터의 등급도 좋지만 공기를 빨리 순환시켜서 우리 공간을 빨리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요거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터만 이야기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구원분들의 영상 어떻게 잘 봤어요? 선생님이 설명한 것보다 더 친절하게, 더 자세하게, 재미있게 잘 설명해 주셨죠? 네. 지금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실내 공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요. 지금부터는 체험을 한번 만들기, 미세먼지 청소액을 만들기를 한번 실제로 해보려고 해요. 아까 물 청소가 물 세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걸레로 물걸레질을 하는 것보다는 이 청소액을 활용해서 물걸레질을 하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미세먼지 청소액 만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물부터 설명드릴게요. 눈금이 있는 비커, 내용물을 비율에 맞춰서 섞을 비커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엔 쌀뜨물, 그리고 알코올, 그 다음 스프레이통. 간단하죠? 이렇게 4가지만 있으면 우리가 청소액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쌀뜨물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할게요. 쌀뜨물이라는 거는 쌀을 씻고 난 물이에요. 네. 근데 쌀뜨물의 성질에는 이렇게 끈적끈적한 점성이 있어서요.
공기 중에 미세먼지하고 흡착해서 수분이 있으니 무겁겠죠. 그러니까 다 바닥으로 내려앉고 그거를 물청소하면은 훨씬 그냥 물청소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라고 그래요. 알코올은 소독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쌀뜨물과 알코올을 9대 1로 그 비율로 섞어서 통에 담아 뿌려서 사용하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쌀뜨물을 9에 맞춰서 넣으면요. 선생님이 이 스프레이통이 200ml짜리예요. 그러면 9면은 180 정도 넣으면 되겠죠? 여기 눈금에 보면 180 정도의 쌀뜨물을 담을게요. 네, 이렇게 부었어요. 비율이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이고,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야 너무 알코올이 많이 들어가도 안 좋잖아요. 네, 요거 20L. 그래서 200L를 맞췄어요. 벌써 완성이 된 거예요. 네, 이렇게 용액을 만들었고, 스프레이 통에 담으면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에탄올 가지고 아무래도 이렇게 요즘 손소독제처럼 이걸 잘 소독을 해서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담으면 되겠어요. 간단하죠? 쌀은 뭐 거의 며칠에 한 번씩은, 이틀에 한 번씩은, 아무리 길어도 이틀에 한 번씩은 쌀뜨물이 나오잖아요. 그 쌀뜨물로 이렇게 알코올만 섞어서 한 가지 팁은 이 알코올 냄새가 너무 싫다 그런 친구들은 여기다가 허브티 같은 거 향이 날 수 있게 그런 거를 담아서 우려낸 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향기도 좋으면서 알코올 냄새는 사실 휘발성이라 금세 날아가기는 하지만 허브티를 넣으면 아무래도 더 좋겠죠. 이렇게 해서 청소액은 완성이 됐고요. 근데 선생님이 견출지를 하나 준비했어요. 이거는 왜 했냐면 완성된 청소액에 소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쌀뜨물이잖아요. 천연 소재이기 때문에 금세 상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유효기간은 일주일 정도를 얘기하는데 제작한 날짜를 여기다 적어서 붙여놓으면 그 이후가 되면 아깝더라도 남았으면 버려야죠. 네, 그 전까지 사용하는 거가 물론 좋겠고요. 사용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이 청소액은 쌀뜨물의 성분을 아까 설명드렸죠. 점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공기 중에 이렇게 눈높이로 이렇게 분사를 해요. 분사를 하면 수분과 쌀뜨물이라는 것은 쌀의 성분과 수분이죠. 무거운 상태에서 공기 중에 미세먼지하고 흡착이 되는 거예요. 딱 달라붙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라앉잖아요. 가라앉은 바닥에 충분히 가라앉았을 때 한 10분, 20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물걸레질을 하면 그냥 물걸레질을 하는 것보단 훨씬 효과적이고 어머니가 2번 하실 거 1번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만들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 긴 시간 설명 듣고 체험까지 긴 시간 잘 보냈나요? 이제 실내 공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런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게 생활하기를 바랄게요. 네, 이걸로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